네,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 데이터 구조 및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R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료형, 그 다음에 변수, 연산자,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제어문,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랑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퀴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 자료형에는 숫자형과 문자형, 논리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에도서 이제 뭐 얘기를 했듯이 숫자형은 이제 이렇게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PPT에 있는 자료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숫자형에는 이렇게 정수 형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데 한번 여기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찍히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 2, 3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큰 경우는 보면은 지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의 6승 뭐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수형 같은 경우는 4.5 정상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는 10의 플러스 3승, 이런 두 가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수 형태로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400, 그 다음에 0.0, 553, 45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수점 밑에 몇째 자리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10의 몇 승까지 우리가 지수 형태로 표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형과 호수부에 대한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복소수도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아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 둘 다 우리가 문자열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결과창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형 큰 정수의 경우는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실수형 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 형태로 표현한다. 잘못 썼네요. 기수가 아니라 지수죠. 예, 복소수형 그 다음에 문자형 이런 부분을 배워왔습니다. 논리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논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논리형이 있는데 이게 false라고 하면은 예, 그 대문자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false가 출력이 되고요. 1과 2는 같으냐고 물어봤죠. 그럼 같지 않죠. 그러니까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3은 2보다 크니까 얘는 true가 되겠죠. 예, 그래서 true가 출력이 되고 true는 보통 1의 값을 가지고 false는 그 다음에 0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true 플러스 2가 되면은 1 플러스 1이 되니까 2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널은 우리가 값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석을 처리를 할 때요. 이렇게 뭐 우리가 C 언어나 C++ 언어에서는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 이런 어떤 에스토리 문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줄을 표시를 했던 걸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동시에 주석 처리가 되고 동시에 주석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우리가 주석 처리하는 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연산자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료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이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어떤 값을 가지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데이터셋을 편집창에 복사한 후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그 제가 강의 자료를 올려놨는데 여기 아래 보면은 스튜던트 스코어 텍스트라고 돼 있어요. 이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아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떠한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컨트롤 C,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아까 전처럼 컨트롤 V 이 키 누른 다음에 이 전체를 컨트롤 시프트 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지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주석을 name 1 해가지고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겠고, KOR 1 이런 9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변수 영역은 이 메모리 공간에 이 환경창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되겠죠. 변수가 따로 있지는 않네요.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는요, 여기에 이제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 컨트롤 L 키워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그 연산자를 왼쪽에다가 대입하는 걸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아래서는 요 두 가지를 써요. 이렇게 는이라고 하는 요 표시를 쓰고, 또 하나는 왼쪽 화살표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저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 1의 값을 x1이라는 값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x1에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2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1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화살표가 반은 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때는 x3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x3이라고 하는 변수에 1이 값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화살표를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할당 연산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숫자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변수 영역이 아니라 숫자 상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이런 변수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상수값이니까. 예, 이런 부분을 잘 지키는 것이 할당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넘버 1과 넘버 2라는 값이 200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넘버 1과 넘버 2에 200과 100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add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3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200과 100을 더하면 300이죠. 그 다음에 그 sub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수에는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에서 100을 빼면은 100이 맞겠죠. 예,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2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 곱하기 100은 2만이 맞죠? 네, 그 다음에 디바이드 나눗셈 연산이 됩니다. 나눗셈 연산을 했을 경우에 200 나누기 100이 되겠죠. 디바이드는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지금 퍼센트 나누기 퍼센트의 기호는 몫을 가져오는 연산자입니다. 몫을. 그러니까 당연히 200 나누기 2의 몫은 2가 되는 거죠. 예, 100의 그 나눗셈의 몫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이 값은 2가 되는 거고, 이거는 리마인드니까 이거는 나눗셈의 그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 나누기 100은 나머지가 0이죠. 그죠? 예,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찍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sprint f라고 하는 텍스트 출력에 대한 그 포맷을 지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콘솔 창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그 자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5 곱하기 2는 5의 자승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5 꺽쇠 2도 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값이 25 이렇게 두 가지가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하고 7과 같으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이거는 false가 나오겠죠. 네. 그다음 5하고 7하고 같지 않다는 거는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true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5보다 7보다 되면 false, 예, 이게 tru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가 7보다 크다 그러면 false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떠한 그 연산자에 따른 결과치가 불 형태로 나오는 걸 비교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거나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BT 연산자인데요, AND 연산자죠. 논리 곱을 말하는 건데, 논리 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는 true고 7도 true입니다. 그래서 true와 true를 AND 논리 곱 연산을 했더니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자, 5도 true고 7도 true입니다. 이럴 때 5와 연산자를 하기 때문에, 논리 합 연산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true입니다. 5는 true인데 true의 역을 칠하니까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전체를 블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는 이제 그 아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다루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여기 할당 연산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내고, 여기 보면은 벡터랑 행렬과 배열 요인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벡터가 이제 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예, 뭐 제가 볼 때 데이터 프레임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런 어떤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 리스트, 그 다음 벡터, 요런 식으로 한번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준비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까처럼 그 스탠드 스코어 텍스트라는 걸 갖다가 여기 그 넘어지어 있죠. 여기를 열어보면은 이런 데이터셋을 교수님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카피 앤 페스트를 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벡터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만들기. 자, 벡터 만들기를 하면, 자, 이렇게 벡터는 이런 변수, 벡터 변수를 쓰고 앞에 C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문자 열에 대한 어떤 벡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빗자루 하고 모든 걸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도수를 갖다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 그 다음에 이름, 성별, 국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연도별만 묶은 어떤 벡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메모리에 올라 있는 것은
6개의 그 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형태로, 캐릭터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그 6개의 변수가 만들어졌다, 벡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임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네임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캐릭터 형태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히스토리 국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사 같은 경우는 num이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의 값이 들어가야겠고 6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타입으로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떠한 리스트 형태의 그런 어떤 자료 구조를 우리는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그 지금 이렇게 벡터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여기다가 히스토리라는 걸 이어라는 걸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 이렇게 출력하면은 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할당된 값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수값의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이런 전체의 어떠한 벡터들을 활용한 그런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연속적인 값들의 벡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지금 1부터 10까지의 시퀀스한 그런 벡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간격은 3 간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당기호를 는으로 할 수도 있고 화살표를 쓸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지금 현재 x 같은 경우는 1, 4, 7,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1, 4, 7, 10 3바이로 우리가 10까지 어떤 그 벡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다 그런 얘기는 여기에 그 x가 1부터 10까지 인티저형으로 1, 2, 3, 4, 5, 6, 10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10부터 이렇게 그 줄어드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변수에다가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다 중복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지금 현재 10부터 1까지의 어떠한 벡터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요, 지금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에다가 5를 더하면 15, 9에다가 5를 더하면 14, 그 다음에 8에다가 5를 더하면 13, 12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벡터의 열마다 5를 더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true, true, false, false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어떠한 그 논리의 어떤 결과치를 true, 참, 거짓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들은 이런 다양한 값들을 일련의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떠한 자료 구조를 벡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벡터랑 거의 비슷한데 앞에 리스트라는 걸 쓰게 되는 거고요. 지금 JHW 장현우라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그 학년도가 되겠고, 남자고, 그 다음에 뭐 역사는 89, 그 다음에 국어는 93, 엔지니어는 그 잉글리시 영어는 88, 수학은 80. 이러한 어떤 첫 번째 열에 대한 부분만 다 가지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장현우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장현우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 그 다음에 2021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국영수 값만 내가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장현우 같은 경우는 앞에는 캐릭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캐릭터, 근데 세 번째에 있는 값은 이렇게 정수, 넘 숫자로 세 개의 우리가 벡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복합적인 그런 타입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벡터가 되겠고, 여기는 캐릭터 스트링형, 여기도 캐릭터형 스트링형,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바꾸는 그런 어떠한 자료 구조를 우리는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할 때는 이런 경우는 리스트를 꺽쇠 하나일 경우는 리스트를 반환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리스트를 반환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리스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고, 이건 값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한 리스트의 어떤 반환, 그 다음 세 번째 열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값을 반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리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 데이터 프레임은 그 어떤 매트릭스, 그러니까 엑셀과 같은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엑셀과 같은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름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해서 데이터.frame 프레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스트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이름은 장현우, 이민수, 조윤서, 조아린 해서 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열은 코리아라고 하는 그 어떠한 벡터를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여기에 보면은 네임이라는 벡터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코리아라고 하는 국어라고 하는 벡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영어라는 벡터, 매스매틱스, 수학이라는 벡터, 이 네 가지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은 이 네 가지 우리 그 어떠한 그 벡터를 활용해서 얘가 되겠죠. 얘, 그 다음에 요 네 가지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가 엑셀과 같은 그런 파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df를 찍게 되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네임은 장현우께, 그 다음에 국영수,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만 벡터 4개로 구성된 어떤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의 열과 행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rbind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네임은 김서준이 되겠고요. 현재 여기는 김서준이 없어요. 김서준. 그 다음에 그 95, 85, 93이라는 숫자로 해서 하나의 행을 갖다가 추가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열과 행을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가 예, 김서준하고 그 다음에 df를 찍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김서준이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 하나의 행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을 뭐 김서준이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좀 그 의미가 안 맞는데, 그 교수님이 데이터셋을 원래는 김서준 전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하나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지금 내용이 자체는
열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열과 행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코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석과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1만 하게 되면 일행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행 전체를 보고 이거는 3행과 2열의 값만 보여준다라는 내용입니다. 3행과 2열의 값만 보여준다. 여기서 보면 3행은 여기가 되겠고 2열에 대한 값은 3행이 되겠고요. 2열 그죠? 예. 2열에 대한 부분은 요 값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85라는 그 값이 보여집니다. 여기는 1열, 여기는 코리아가 2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2열 전체만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국어 점수만 쭉 보여주는 그런 어떠한 값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2행만 빼고 전체를 보여준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2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2행만 빼고 전체를 보여준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2행은 장현우 다음에 2행이 아마도 그 이문서 학생이었는데 이문서 학생의 내용만 다 싹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문서 학생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3열만 빼고 전체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열에 대해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3행만 빼고 우리가 국어 그 다음에 수학까지 영어가 3행 그 3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여주는 어떠한 방식과 행과 열을 추가하는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그 여러 가지 벡터들로 나누는 방법,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이제 배우게 될 때는 조건문은 우리가 if문, 그 다음에 else if문, els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리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리드라인. 이거는 콘솔상에서 우리가 어떤 점수를 입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스트링형이기 때문에 이 스트링형을 우리가 그 정수 형태로 바꿔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s.numeric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면을 한번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수님이 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하면 에러가 당연히 납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그 스코어 그 코리아가 점수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판단하다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먼저 실행시켜 줘야 돼요. 이 구문을 먼저 실행시켜 줘야지만 현재 국어 점수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90점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조건문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학점이라는 게 출력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스코어 점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수를 가지고 이 if문을 돌리다 보니까 에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걸 먼저 실행시켜서 어떤 점수값을 여기다 저장시킨 다음에 조건을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조건문은 if else금을 한 줄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if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 스코어 코리아가 현재 90점이니까 90점이 90점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알기니까 합격이 되겠죠. 네, 그 결과를 프린터로 찍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반복문이 나옵니다.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for문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or문을 합계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문을 통하는데 i가 요렇게 그 타입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벡터 타입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벡터에 들어가 있으면은 요 i가 요런 어떠한 증가에 대한 요 부분을 차례대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m을 계속 누적을 해서 그 sum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걸 갖다가 반복문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쭉 출력이 되면서 처음에 1, 3,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계속 더해지는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for문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장현우 학생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하는 걸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여기 보면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리스트 안에는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연도와 이름과 국영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JSC가 여기 보면은 현재 여기 보면은 JSC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현재 그 리스트 구조고 캐릭터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숫자 국영수 93, 88, 80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93, 88, 80만 덧셈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그 랭스가 있어요. 1부터 랭스 그 다음에 스코어 하게 되면은 현재 세 번째 리스트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리스트니까 현재 요 값만 93에서 88, 80만 가져와요. 그러면 스코어가 현재 그 벡터 3개가 들어가 있죠. 값이. 그래서 1부터 3까지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3까지 누적을 한 걸 찍어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현우 학생에 대한 값이 어떤 그 총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316점이라는 총점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현재 벡터가 우리가 이제 그 이 연도수 2021년도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장현우라고 하는 요 값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리스트에 세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아까 장현우의 값이 요 부분이 요 값이 가져오는 거예요. 93, 88, 80이라는 요 값이 넘어져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3개니까 랭스의 길이가 3개니까 1부터 3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누적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함수는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우선은 그 펑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펑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인자는 넘버1, 넘버2 이런 식으로 인자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겠고 우리가 이걸 add라는 함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add는 함수 이름이 되는 거고 함수에 대한 어떤 표현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내부에는 넘버1과 넘버2를 더해서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반환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숫자 1을 우리가 20이라는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요걸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여기에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숫자 2에다가 3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뭐 50이 되겠죠. 예. 그러면 넘버 1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리저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리절트라는 걸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코딩이 그 또 하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호출 부분이 없었던 건데 자 일단 넘버 1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출력을 아까 2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30이라는 그 값을 그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20과 30이라는 숫자가 넘버 1과 넘버 2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호출할 때 넘버 1과 넘버 2에 20과 30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과 30을 더한 50이라는 값을 리절트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쪽의 결과로 보내오겠죠. 그러면 그 보내온 결과를 프린터로 찍으니까 50이 찍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하는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여기서 그냥 바로 10과 20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펑크션과 리턴문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을 이렇게 add라는 걸 이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는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긴 할 텐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기는 이제 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좀 있네요. 일단은, install.package라는 걸 쓰게 되면, readxl이라는 걸 쓸 수가 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엑셀 파일을 읽어올 때, 이제 엑셀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깔리게 돼요. 이게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R 프로그램을 짤 때 추가적으로 기능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패키지가 설치가 됐으면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 설치한 그 패키지 이름을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엑셀을 읽어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ad 엑셀 해가지고 요 현재는 절대 경로를 써줬어요. 이거는 맥 환경인데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그 다음에 read 엑셀 그 다음에 이제 뭐 C 드라이브 밑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아까 이 웍스였었죠. 웍스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뭐 엑셀 파일이 있다. test.엑셀 파일이 있다. 엑셀 파일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 경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경로를 써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절대 경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을 로딩을 할 수가 있겠고요. C 디렉토리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엑셀 파일이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은 현재 이 R 프로그래밍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인 경로로 우리가 엑셀 파일을 읽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실행이 날 때 어차피 데이터를 처리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랑 같이요.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이거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